자, 이번에는 이제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어떤 원소 A의 원자량은 114.8이고 자연계수 두 동위원소 A113과 A115가 안정에 존재한다. 이들의 비율 A113 대 A115는 몇 대 몇이냐 하고서 물어봤네요. 자, 요거는 이제 평균 원자량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요. A 원소 원자량은 114.8이다 할 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여기 지금 A113과 A115의 원자량의 평균 원자량을 뜻하는 거다. 원래 화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화학자들이 사용하는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위원소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원자량이 얼마다 그러면은 이건 평균 원자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113은 거기 보니까 괄호하고 질량이 112.9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얘의 원자량, A의 원자량이 112.9고 그 다음에 A115는 질량이 114.9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A의 원자량이 114.9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그 화학원 기본 개념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100분의 질량소 곱하기 비율 더하기 질량소 곱하기 비율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화학원 수능, 화학원 내신 문제 풀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다. 알았죠? 왜냐면 이제 질량소 원자량을 고등학교에서는 같다고 놓고 보지만 이제 저 예전에 그 심화 개념에서 얘기했는데 질량소 원자량은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는 100분의 질량소 곱하기 비율이 아니라 100분의 원자량 곱하기 비율 더하기 원자량 곱하기 비율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피아드 문제가 나오면은요, 요거는요 질량소로 하지 말고 원자량으로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을 뜻하는 거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 원자량 구할 때 질량수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원자량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분의 112.9 곱하기, 자, 요 A의 비율을 A라고 할까요? A의 비율을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114.9 곱하기 B의 비율을, A115의 비율을 B라고 하고 A113 비율을 A라고 잡읍시다. 자, 이때 요거 계산했더니 이게 지금 114.8이 나온다는 게시고. 알았죠? 자, 이때 여기 A하고 B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를 100-A로 해가지고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이런 식의 계산은 저 화학원 기본 개념 시간에 뭐 학교 내신 문제로도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질량수로 주는 건데 올림피아드에서는 실제 원자량을 갖고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A가 얼마 나오냐면 5가 나와요. 5. 그 다음에 B는 95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5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배유화합물 이거의 중심금속 이온에 대한 다음 수들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서 물어봤는데,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착물 착이온이라고 한다는 거죠. 착이온. 착이온이 뭐였더라? 중심에 금속 양이온이 들어있고 그 주변으로 분자나 음이온이 배위 결합해서 붙어있는 거대한 덩어리 이온, 그게 착이온이라고 한다 그랬죠. 또는 이제 착물이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알았죠? 자, 이때 여기 중심 금속 이온에 붙어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백금이 지금 백금 중심 금속이라고 합시다. 여기 분자나 이런 이온들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리간드라고 한다 그랬죠. 리간드. 그 다음에 이 리간드의 숫자를 배위수라고 한다. 배위수. 그 다음에 이 착이온의 전체 전하량, 그러니까 이온 가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라 그랬죠. 여기 중심 금속의 이온 가수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리간드가 되는데 이 리간드의 이온 가수 합한 게 이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예전에 저 화학 원 심화 개념에서 3단원에서 배유 결합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던 것 같아. 그렇죠? 이거는 잘 좀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중심 금속 이온이 있는데 이제 누구냐면 이제 백금이 되겠죠. 그 백금의 배위수, 산화수, 그 다음에 최각 d-오비탈의 전자수는 몇 개가 되겠느냐 하고서 따져봐라 한다는 건데요. 일단은요,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배위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위수는 중심 금속 이온에 들러붙어 있는 리간드 숫자인데 이때 리간드는 여기 리간드가 된다고 했고요. 요거는 이제 에틸렌 다이아민이라고 불리는 논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중성 분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씩 있겠죠. 알았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저 리간드가 지금 몇 개냐면 3개니까 이거는 3배수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금 어렵죠.
요놈 자식은요, 이 분자 내에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백금 한 양이온에 여기 질소가 이렇게 또 하나의 질소가 이렇게 베이결합을, 즉 하나의 분자가 두 군데에서 베이결합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두 자리 리간드라고 한대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 분자가 두 군데에 동시에 베이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일단 두 개를 갖고 있어야겠죠. 사실은 이렇게 리간드가요, 한 번 베이결합하고 끝나는 리간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 베이결합하는 리간드도 있고요. 세 번, 네 번, 뭐 여섯 번의 베이결합을 할 수 있는 한 분자 내에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 세 개, 네 개, 여섯 개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한 중심 금속이 여러 개 베이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리간드 있다. 이런 거를 두 자리, 세 자리, 뭐 네 자리, 그 다음에 여섯 자리 리간드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특히 요거는 이제 두 자리 리간드가 되겠고, 여기 저 차기온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렇죠? 에틸렌, 다이아민, 뭐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좀 대충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세 개 붙었으니까 그러면 3배위수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그 배위수는요, 한 자리 리간드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두 자리 리간드가 세 개가 붙었으니까 여섯 군데 베이결합이 나죠. 즉 이 저 백금을 기준으로 해서 여섯 군데 베이결합이 있는 거죠. 그럼 여섯 개의 한 자리 리간드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배위수는 한 자리 리간드를 기준으로 한다. 알았죠? 그래서 6배위수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화수. 이거 산화수는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냐면 이걸 이온 가수라고 생각하라 했고요. 결국 이 백금의 이온 가수가 얼마냐 따지라는 건데. 자, 이때 이건 에틸렌 다이아민은 이건 이온이 아니라 중성 분자이기 때문에 이건 이온 가수가 빵이고, 그러면 요거의 이온 가수가 플러스 4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각 디오비탈의 전자수 그랬습니다. 자, 일단 저 주기율표를 잠깐만 보실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백금이라고 하는 놈이 6주기 10족이었죠. 6주기 10족. 일단 요거 최외곽의 전자 배치를 좀 해볼까요? 최외곽. 자, 일단 기억나시죠? 예전에 저 역시 심화 개념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일단 그 6주기 55번 세슘과 56번 바륨. 걔네들은 전자 배치 어떻게 되지? 자, 1족과 2족은 그 S블럭 그래가지고 1족은 S1으로 끝나고 2족은 S2로 끝난다. 이건 좀 기본 개념 시간 했었고요. 특히 6주기면 이제 6S1, 6S2로 끝나죠. 그러니까 거기 바륨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지금 6주기 2족이니까 얘가 6S2로 끝나요. 자,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니까 57부터 71번까지 란타넘적 그래갖고 따로 떼가지고 밑에 적어놨는데, 이때 란타넘적은 최가 가장 바깥이란다. 에너지가 가장 높은 오비탈은 뭐였더라? 4F였죠, 4F. 그렇죠, 4F. 자, 이때 그 4F 오비탈에 전자가 F 오비탈이 7개가 있죠. S는 하나, P는 3개, D는 5개, D는 7개가 있죠. 그래서 4F에 즉 14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겠다 한다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D1, D2 이렇게 쭉 나가게 되게 되는데, 자, 이때 스칸듐 예전에 얘기했었죠. 스칸듐 4주기 3족 보세요. 4주기 3족. 칼슘이 4S로 끝나는데, 그러면은 요 세슘은요, 미안합니다. 스칸듐은요 4S2 3D1으로 끝났죠. 4S 3족. 즉 3족은요 4S 3D1으로 끝나게 돼 있다 한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4족은 3D2, 그 다음에 5족은 3D3, 6족은 3D4. 원래는 이제 3D4 해야 되는데 그게 3D5로 가는 게 더 안정하다 그랬죠.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른다 그랬고, 그래서 크로뮴이 3D5, 4S1, 3D5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7족 망가니즈는 4S2, 3D5, 4S2, 3D5. 그 다음에 8번 철은 4S2, 3D6. 그 다음에 9족 코발트는 4S2, 3D7. 그 다음에 10족의 니켈은요 4S2, 3D 8이 되는 거죠. 알았죠? 그런데 같은 족은 전자 배치 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백금 같은 경우는 결국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6S2, 그 다음에 4F 14, 그 다음에 그 3족부터 12족까지가 3족부터 11족까지가 전이원소고, 걔들은 저 예전에 D블럭 그래가지고 D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특히 그 N-1D라 그랬죠. N-1D 기억나십니까? N-1D. 그래서
4주기의 그 3족은요, 3D1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럼 5주기의 그 3족은요, 뭐로 들어갔어? 4D1으로 들어가겠죠. 있죠? 그럼 이제 6주기는 5D로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까지 들어간다, 100건은.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거 주의하도록 하셔야겠고요. 선생님, 거기 그 6주기에 4족 72번, 6주기 4족 72번 하프늄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부터 D1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그 란타늄족이 57번부터 71번까지 있는데 57번부터 71번까지면은 그게 몇 개인지 한번 세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그러니까 그 71번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6의 수트 4F 14 6D1이다. 아이고 5D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71번이. 알았지? 자, 그러므로 그 6주기 4족 하프늄이라고 하는 놈 72번은요. 얘가 2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4족은 에너지가 가장 높은 오비탈은요. D 오비탈이 되는데 D2로, 그 다음에 5족은 D3가 되는 거고. 그래서 10족은 얘가 D8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백금의 전자빛이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 갔습니까?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원래 백금은 전자배치가 이랬었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전자를 갖다가 잃어서 양윤이 되는 건데, 이때 양윤될 때는 가장 바깥 껍데기에 존재하는 전자를 먼저 잃는다는 거 아시죠? 알았죠? 사실은 지금요, 가장 바깥 껍데기는 여기서 누가 되는 거냐면, 6의 수투 할 때 이게 6번째 껍데기가 가장 바깥 껍데기가 되잖아요. 알았죠? 사실은 에너지 준위는 D, OD가 제일 높은데요. 그래도 가장 바깥 껍데기에 있는 전자 먼저 잃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요. 여기 PT2 플러스라고 하는 놈은 그럼 이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면 여기 6S가 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PT4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4F14, 그 다음에 OD6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 56으로 다시 가서 봅시다. 그래서 D오비탈의 전자수는 몇 개가 되는 겁니까? 네, 이건 6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은 16개가 되는 거다는 거죠. 네, 조금 어려웠었던 내용이죠. 일단 이제 차기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낯설고요. 이제 그다음에 특히 요 백금의 그 전자 배치를 따지는 것 할 수 있어야겠고, 그다음에 이제 양윤될 때 이온과 전자 배치 어떻게 되는지도 따질 수 있어야겠고요. 제가 예전에 그 심화 개념할 때 정리해드렸던 거, 그 전자 배치할 때 그 오비탈의 N 준위 순서가 필요해가지고 N 플러스 L 교칠 주양자수하고 방위양자수 더한 거 가지고서 판단하는 방법도 일러드렸었지만 제가 그때 이걸 알려드렸었죠. 여기 이제 S 블럭, 여기는 P 블럭, 그다음에 여기가 D 블럭인데 여기는 이제 NS 이렇게 하라 했죠. 즉 주기수에다가 S. 그래서 6주기 2족이면 6의 수 2. 알았죠? 뭐 6주기 뭐 13족이면은 6의 수 2 6P1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런데 여기 요 사이에 들어가는 놈은 이제 N-1D 이렇게 하라 그랬었죠. 알았죠? 주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다음에 D를 붙여라. 그래서 지금 얘가 6주기이기 때문에 OD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주기에 여기 란타넘족 여기는 4F, 7주기에 여기 악진족 여기는 5F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면은 금방 찾아낼 수 있었겠죠. 알죠? 네, 한번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답은 4번이 답이었었다. 이번에는요 5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결정 구조 중 공간 점유율이 다른 것은 뭐냐 그랬고요. 자, 요거는 저 화학도 심화 시간에 그 하이탑에 나와 있었던 건데, 그 금속 결정이 있었잖아요. 뭐 단순 입방 구조, 채심 입방, 면심 입방, 그다음에 육방 밀집 구조. 이때 얘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공간의 점유 비율 그래갖고 입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입자하고 입자들 빈 공간이 얼마냐 하고서 계산했던 거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 중에서 점유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게 누가였었냐면 면심 입방 구조하고 그다음에 육방 밀집 구조,
요게 점유 비율이 가장 컸었고요. 얘들이 지금 점유 비율이 몇 %였냐면 이게 74%까지 갔었어요. 이때 과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최조밀 쌓임 구조라고 해요. 점유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빈 공간이 가장 작다는 거죠. 그래서 최조밀 쌓임 구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때 그래서 요것을 갖다 개념을 알고 계시면 말이죠. 염면심 입방 구조와 그다음에 육방 조밀 쌓임 구조는요. 우리 육방 밀집 구조라고 했던 거에서 여기 최조밀 쌓임 구조 할 때 조밀 쌓임 구조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방 밀집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74%, 이거 7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방 조밀 쌓임 구조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미안합니다. 밀집이 아니라 입방이죠. 면심 입방 구조죠. 면심 입방 구조. 알았죠? 입방 구조 중에서 가장 조밀하게 쌓인 구조라는 뜻으로 이건 면심 입방 구조를 뜻하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요. 공간 점유 비율이 74%로 가장 높은 거고. 그렇다면 최심 입방 구조가 낮은 거겠죠. 이 자식. 알았죠? 네, 요 단어들 알아두시고요. 4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54번으로 가서 봅시다. 아연 전극과 은 전극을 이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갈바니 전지를 제작하였다. 표준 상태에서 이거의 기전력은 얼마가 되겠냐. 자, 요거는 화학2 기본 개념 시간에 배웠었던 거죠. 3단원의 화학 평형에서 4단원 평형, 화학 평형 맨 마지막에 화학 전지와 관련된 거고요. 여기서 기전력은 이제 전지전이 그랬던 거. 전압 그랬던 거. 알았죠? 어떻게 하더라? 얘는 산화되는 놈의 산화전이와 환원되는 놈의 환원전이를 더하면 된다더라. 그랬었고요. 자, 이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 표에 보면은 Ag 플러스하고 Gn2 플러스의 표준 환원전이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느냐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따져야 그랬지? 일단 보통 양이온들이 전자를 뺐잖아요. 양이온들이 이제 전자를 빼다 갖고 환원되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양이온 중에서 전자 빼는 센 놈, 이온화 그냥 오른쪽에 있는 놈. 그러면 거기 수용성에 보니까 여기는 양이온이 누가 들어있냐면 Gn2 플러스가 들어있고 여기는 Ag 플러스가 들어있는데 얘가 이온화경이 오른쪽, 환원전이가 더 크죠. 그럼 이제 Ag 플러스가 환원되고 산화되는 놈 뭐라 그랬어요? 환원되는 놈이 있는 쪽 반대쪽 전극, 이 아연 전극. 그래서 Ag 플러스가 이 아연의 전자를 갖다 확 잡아 뜯어간다. 그랬었죠. 알았지? 자, 그러면 전지전지 기전력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반응식을 만들어 볼까요? Ag 플러스가 아연의 전자를 잡아 뜯어서 Ag는 석출 환원되고 아연이 양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고 이때 계수를 맞출 때 여기다 2를 붙이면 되겠죠. 왜냐면 이거 하나당 2개 전자를 넣는 거니까 두 놈이 환원되겠죠. 알았지? 자, 이때 여기 환원되는 거고요. 그럼 환원된 놈 환원전이가 얼마냐? 지금 0.8. 그 다음에 이거는 산화되는 거죠. 그럼 산화되는 놈의 산화전이는 환원전에다 뭐 갖다 붙여라? 마이너스 붙여라. 그러면 마이너스 0.76.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얼마 나온다? 전지전이는 1.56V가 된다. 그랬었죠. 알았죠? 네,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 뭐 요거는 기본 개념 시간에 했었던 쉬운 내용이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55번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수소의 산화수가 변화하는 반응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것도 그 화학원 기본 개념 시간에 했었던 거고 이 정도는 학교 내신이나 뭐 수능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수소의 산화수가 변하는 거. 그럼 수소의 산화수 한번 일일이 따져볼까요? 일단 동그라미 1번에서 봅시다. 여기 수소는요. 자, 산화수. 일단 이 두 종류니까 합을 오른쪽 어깨에 써 있는 걸 보라 그랬었죠. 아무것도 없으면 0이고요. 우선순위 따져야죠. 화합물의 경우에는 이때 수소가 우선순위가 있죠. 그런데 이건 얼마냐?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NaOH에서 이게 NaOH 3원소 화합물이죠. 이제 3원소 화합물은 어떻게 따지라 그랬냐면 보통 다원자 이온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네요. 여기 OH-일까 다원자 이온이 있는 거고요. 이때 OH-일까 다원자 이온에서는 O하고 H의 산화수 합이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여기서 우선순위 따져야 되죠. 수소가 플러스 1이죠.
수소가 산소보다 우선순위가 더 빠르죠. 그럼 산소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둘 다 플러스 1이었었고 여기 와서 물 분자에서 물 분자는 중성 화합물 합을 오른쪽 어깨에 써 있는 걸로 보는 거고 우선순위는 수소가 그래서 요거는 산화수는 안 변했죠. 이게 산화하는 반응 아니죠. 사실 이건 무슨 반응이에요? 산, 염기, 중화 반응. 이거는 산화하는 반응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자, 방금 했지만 물은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방금 했지만 이거는 플러스 1이고요. 여기 수소가 지금, 네, 이렇게 한 종류 원자로 되어 있는 거. 호돈소 물질은 오른쪽 어깨에 써 있는 걸 산화수 봐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죠. 네, 그러면 요거는 산화수가 변했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소 원자가 4개가 있는데 2개는 안 변했지만 2개가 지금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산화하는 반응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구나. 요거 3번은요. 뭐 이거 답이 이제 당연히 안 변했을 건데 이게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OH 이게 삼원소 화물이네요. 그럼 다원전이 있겠고 여기 OH 마이너스일까 있겠고 수소가 우선순위니까 플러스 1 그래서 안 변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HClO4 이것도 삼원소 화물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다원자연이 뭐가 있냐면 ClO4 마이너스 1가 이온이라는 다원자연이 있는데 그런 게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선순위 제일 빠른 거, 그 다음에 우선순위 있는 거를 자신의 산소를 가져가고 우선순위 제일 낮은 놈을 네, 합이 절대 규칙을 네, 만족하도록 여기서는 합이 0이죠. 그럼 이건 플러스 1이죠. 이건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고 그럼 마이너스 7이고 그럼 얼마가 나와요? 이 합이 0 나오려면 이건 플러스 7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수소는 플러스 1이었었고요. 근데 여기 이거 당연히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안 변했죠. 그래서 변한 거는 플러스 2번이 답이었었다. 변한 건 2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5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두 번째로 긴 파장을 가지는 전자기파는 누가 되겠느냐 그랬는데, 요거는 예전에 그 화학원 심화 개념에 2단원에 들어가서 얘기했었던 건데, 화학원 기본 개념 시간에서는 그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얘기하면서 자외선하고 가시광선하고 그 다음에 적외선 중에서는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낮아지고 파장은 커진다 라고 했었었죠. 근데 적외선보다도 에너지가 작고 파장이 큰 놈이 누가 있나요?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올림피아드 문제에서 이런 것도 외워야 된다는 거네요. 마이크로파가 있습니다.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에서 물 데울 때 사용되는 그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전파, 라디오 전파, FM, AM 라디오 전파 이런 것들, 네, TV 전파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파보다 에너지가 작고 파장이 더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보다도 에너지가 더 크고 파장이 짧은 거는 누가 있냐면 누가 있다고? X선이 있고요. X선보다도 에너지가 더 큰 거는 이제 감마선. 방사선 중에서 나오는 그 감마선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빨간 빛은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는 가시광선 되겠고요. 이거 마이크로파 있네요. 그 다음에 라디오 전파 있고요. 그다음에 자외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얘가 에너지가 제일 작네요. 그럼 파장이 제일 크겠네요. 그 다음 누구야? 마이크로파가 되겠네요. 그 다음 누구야?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에 자외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알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57번 가서 자, 이거 뭐 앞에서도 벌써 여러 번 해봤던 것 같은데 다음 중 극성 분자만을 골라보세요. 그랬습니다. CO2는 무극성인 거 아시죠? 네, 이거 구조식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대칭 구조고요. 자, 그래서 얘는 무극성이 되겠다. PCl3는 이거 본 적 없네. 이거 그려봐야 되겠죠. PCl3는 자, 이거 최각의 전자가 15족이니까 5개 있고 Cl은 17족이니까 7개 있고 그럼 26개. 그런데 중심 원자는 누가 되겠다? 당연히 P가 되겠죠. 15족은 최각 전자가 5개, 그런 전자점식 찍어보면은 비공유 하나 나오고 홀전자 3개 나오니까 P가 중심 원자가 되겠고요. 이때 얘가 CL이 지금 주변 원자로 갈 거고 단일 결합 배치 후에 옥텟을 만들고 그러면 38, 24, 24개 그럼 2개 남으니까 이렇게 찍는다. 중심 원자 옥텟 됐네. 네, 삼각불. 특히 요 CL하고 P하고 이게 전기음성도가 다른데 뭐 사실 지금 여기서 전기음성도 누가 크다라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뭐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가든 이거 쌍각형 모멘트 방향이 P 쪽이든 CL 쪽이든 합이 0이 안 되는 구조죠. 네, 삼각불 구조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극성분자죠. 아니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중심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비대칭 구조다. 쌍각형 모멘트 합이 0이 안 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CF4는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CF4는 뭐 아이고 당연히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정사면체 무극성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이런 문제 풀어봤는데 이런 게 이제 확장된 옥텟 구조를 나타내는 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하고 공부하면서 화학원 기본 개념 수능 위주로 이제 공부할 때는 제가 중심에 비공유가 있느냐 없느냐, 주변에 다른 원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가지고서 극성 무극성을 따지려 했지만 그건 이제 보통 수능 시험 범위 내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이 올림피아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장된 옥텟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은요, 일단 구조식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겠냐 안 되겠냐를 따지는 수밖에 없어요. 원래 화학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수능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약식으로 하는 방법 알려드렸지만 올림피아드는 이제 구조식을 그려보시라. 알았죠? 자, 요거 셀레늄 그래갖고 이게 16쪽입니다. 플로린 17쪽이고요. 그럼 47이 28에 34. 알았죠? 그럼 이게 16쪽이니까 16쪽은 무조건 최각전자 6개고 전자점 찍다 보면 홀전자 2개 나오죠. 17쪽은 하나 나오고. 그래서 셀레늄 얘가 중심 원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로린이 주변 원자겠고요. 이때 주변 원자부터 옥텟 만들어 주고요. 그럼 48, 32 2개 남죠? 빵빵 찍혀버리네.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공유전자 4개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는 거니까 총 전자쌍이 5쌍 확장된 옥텟 구조. 특히 이거 C소형이죠. 알았지? 근데 플로린 전기능도 클 거니까 이건 합이 0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극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3번 나하고 라가 답이다. 자, 이번에는 5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8번. pH 3인 초산. 자, CH3CO2H. 이거는 우리가 CH3COH 해가지고 배웠던 거죠. 화학원 시간에. 기본 개념 시간에도 배웠죠. 아세트산, 약산이죠. 자, 이때 고놈자식을 갖다 쓸 때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쓰죠. 근데 일반 학책들 보면은요,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그러니까 화학자들이 이걸 둘 다 혼용해서 쓴다는 겁니다. 자, 이때 수용액을 물로 10배 희석하였다. 이 희석 용액의 pH는 얼마가 되겠느냐? 네, pH는 정의가 마이너스로 오고 H 플러스. 이때 요거는 이게 몰농도였죠? 몰농도. 수소이온의 몰농도. 알았지? 그래서 10배 희석했으면 말이죠. 몰농도가 10분의 1로 다운되는 거죠. 그럼 이게 10분의 1로 다운되는 거니까 당연히 pH는 4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주의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염산 같은 경우는 이게 100% 이온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물속에 이제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건데, 이때 이거를 갖다가 10배 희석시키면 당연히 농도는, 수소의 농도는 10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pH가 4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놈 자식은 약산이죠. 이때 얘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온할 때 100% 이온하지 않고 진짜 조금만, 이거 왕창 집어넣어도 조금 이온해서 이거 조금 생기고 조금 생기죠. 그죠? 그러면 이걸 10배로 희석시키면 어떻게 되는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10배로 희석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억나십니까? 약산과 같은 놈은 이온화도가 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었고요. 특히 농도가 작아지면 이온화도는 커진다라고 했었죠. 이거 생각하면 되죠. 약산의 이온화상수 Ka는 C알파 제곱이 된다. 그래서 여기 이온화도는 CKA. 그렇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는데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죠. 이온화도 마이너스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빼고 생각하는 거죠.
이때 이온화 상수는 이거 평형상수니까 온도 변할 때만 변하는 거죠. 그럼 물 탔다고 변하는 건 아니죠. 그럼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온화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요, 이거 10배로 희석을 시키게 되면은 이게 순간 농도가 떨어집니다만 얘가 평형이동하면서 이온화도가 증가하는 거죠. 예전에 고대 논술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르샤틀리 원리에 의해서 농도가 떨어지니까 농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평형이동을 하려 할 거고 그럼 입자수를 증가시킬 거니까 이렇게 평형이동 한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이게 저 평형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농도가 10분의 1 떨어지는 거니까 수소의 농도가 딱 10분의 1 떨어져야 마땅하지만 평형이동을 했기 때문에 10분의 1보다는 좀 덜 떨어지게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H가 딱 1만큼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3보다는 크겠지만 4보다는 작아서 3하고 4 사이의 값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산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얘가요, 물 타면은 사실은 요거 농도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평형이동을 해갖고 오른쪽으로 더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다 이온하고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평형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된 양을 갖다가 고려해주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적기 때문에 강산의 경우에는 10분의 1로 떨어지면 딱 pH는 1 증가한다. 농도가 10분의 1로 줄게 되면 pH를 증가한다. 그래도 되지만 약산의 경우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평형이동까지 고려해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다. 알겠죠?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59번으로 갑시다. NaCl 결정 구조에서 Na 플러스 Cl-가 각각 면심 입방 구조를 갖는다. NaCl 단위세포 내에 존재하는 이온의 총 개수는 몇 개냐? NaCl형 이온 결정 구조가 있었죠.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정육면체를 가정하고 하얀 거를 Cl-로 합시다. Cl-가 면심 입방 구조였었죠.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있죠? 여기 Cl-고 이때 Na+도 면심 입방 구조인데 이때 Na+ 면심 입방 구조는 어떻게 그려버렸냐면 Na+만의 단위 세포를 하나 그려봅시다. 그래서 Na+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면 중심에 저쪽 면에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 면에도 있겠고, 요 면의 중심에도 있겠고, 요 면의 중심에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다. 이 면의 중심, 여기 있죠? 나와 있었죠. 그래서 각각은 이제 면심방 구조다. 나 그랬는데, 실제로 그 NaCl의 단위세포는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것만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다시 그릴까요? Cl- 원래 우리가 공부했던 면심입방 구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Na+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Cl- 사이사이로 들어간다. Cl- 사이사이로. 이때 Cl- 사이는 지금 뭐가 있냐면 모솔 있죠? 이 정육면체 모솔이상에 여기 지금 Na+가 되는 거죠. 이거는 Cl- 되는 거고 모서리상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모서리가 지금 12개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Cl- 사이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하고 얘 사이에 요 면의 중심에 있는 Cl과 요 면의 중심에 있는 Cl 사이에 그 입체 중심에 하나가 들어간다. 그게 얘죠. 그러니까 여기 얘 Na+ 단위세포 요 면의 중심에 있는 게 Cl- 의 입체 중심에 들어갔기 된다. 이렇게 배열됐다. 했었고요. 자, Cl-는 면심입방 구조니까 요거 단위세포 내 알짜 입자수, 격자점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요게 몇 분의 1짜리가 있어요. 꼭지점이 이게 8분의 1짜리가 몇 개 있다고? 8개가 있고 면 중심에 2분의 1짜리가 6개가 있기 때문에 4개가 있는 거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요 Na+만의 단위세포에서 본다면 당연히 4개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요것도 4개가 된다 그랬죠. 왜 4개가 된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 모서리는 몇 분의 1 포함이냐면 4분의 1 포함인데 이 12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입체 정중앙에 하나가 있으니까 4개. 그래서 CL도 4개, NA도 4개, 그래서 모두 8개가 되는 거다. 기억나시죠? 이거 진짜 자주 나왔던 거죠. 4번이 답이었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N2O4와 NO2는 다음과 같은 평형 반응식을 가진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이 반응은 흡열 반응입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 있는 거고요. 당연히 흡열 반응 되겠죠? 맞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평형 상수는 증가하겠습니까? 평형 상수는 온도 변할 때 변한다 라고 했었고요. 온도 높아지면 흡열 쪽으로 평형 이동하는 거고, 얘가 흡열 반응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른쪽에 쓰면 항상 정반응 기준한다. 그러면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 오른쪽으로 평형 이동하면 생성물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평형 상수는 당연히 증가한다. 그 다음에 촉매를 첨가해도 평형 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죠. 촉매는 뭐만 바꿔요? 촉매가 바꿀 수 있는 거 뭐? 활성화 에너지, 반응 속도, 그 다음에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 그 다음에 반응 속도 상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델타 H는 못 바꾸죠. 델타 H. 그 다음에 그 평형의 농도, 평형 농도는 바꿀 수 없고, 그래서 평형 상수는 바꿀 수 없고, 그렇죠? 평형 이동도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평형 상수는 안 바뀐다. 반응 속도 상수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촉매가 활성화제를 바꾸기 때문에 얘가 바뀌는데 평형 상수는 이렇게 써질 수 있다 했었고, 이 중에서 촉매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안 변한다. 이런 거 기억해둬야 되겠죠. 이런 거는. 4번이 답이네요. 일정한 온도에서 부피를 감소시켜 압력을 증가시키면 반응물의 농도는 감소하느냐. 자, 압력이 증가하면 계수압이 작은 쪽으로 평형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평형 이동한다. 그러면 반응물의 농도는 증가가 되는 거죠. 증가. 네, 그렇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2013년도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2014년도 풀이해서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